자, 이 근대 그러면 말이에요. 자, 근대. 이 근대라는 개념이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싹이 터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사상,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대중문화가 숨쉬기 시작해야 그것을 근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사회 문화적인 조건은 충족을 했어요. 조선시대 후기에. 그런데 정치가, 그놈의 정치가 서로 당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의 안위를 무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걸 붕당정치라고 불러요. 근데 일본인들은 식민사관을 통해서 당파 싸움, 당쟁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일본식 표현이니까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따라해볼까요? 당쟁, 당파 싸움 이런 표현은 가급적은 삼가해 주시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붕당정치의 변질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붕당정치의 변질. 그렇죠.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쪽의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를 근대라는 아이가 엄마 밖으로 뱃속 밖으로 나오려고 꿈틀거리던 시대, 그래서 근대 태동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가 근대냐? 근대 사회의 전개가 언제부터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함께 하겠지만 뭐 강화도 조약부터 갑오개혁부터 말이 많은데 우리의 근현대사 교과서의 시작은 대원군부터를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대원군이란 분은 우리가 볼 때는 역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쇄국의 아이콘, 문짝 닫는 자물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카리스마 있게 내부 정치를 잘한 분이에요. 개혁의 칼을 빼들고 어떤 외치에도 상당한 노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근대의 시작으로 교과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근대사회 전개편을 보기 전에 이 조선 후기 대원군이 집권하던 직전의 상황을 좀 볼게요. 1800년에 정조 아시죠? 정조대왕이 승하하시고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세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순조의 나이가 11살, 헌종 9살, 철종 19살, 나무꾼 출신 이런 힘없는 아이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의 권한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외가 친척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세져서 이 외척 비리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는데 세도정치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1800년부터 철종이 집권했던 1860년대까지는 안으로는 이 세도 정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양 세력이 동양권을 점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니 이것을 서세동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기계혁명이죠. 증기기관을 만들고 증기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계가 짠 면직물을 가지고 배에는 대포를 싣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 동양권의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포를 뽕뽕 쏴요. 이 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게 생겼네. 이상한 모양으로 생긴 배,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대포를 쏴가지고 청나라, 일본, 그리고 우리 조선 순서대로 동아시아 3대 강국의 문짝을 강제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세도정치, 밖으로는 서세동점,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따라해볼까요? 내우, 외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 조선의 어떤 그 근대사회의 전개를 보기 전에 이웃나라인 청나라하고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를 맞이했는가, 누가 근대화에 성공했는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자, 갈림길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갔었는데요. 유일하게 근대화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근대화에 성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방법이 정말 더러웠죠. 더리했습니다. 제국주의였어요. 이 제국주의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힘,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경제적 혹은 정치적 식민지로 만들면서 자신의 나라의 힘을 키워가는 사상, 요걸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침략주의,
뭐 팽창주의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뭐 제국주의 하면 뭐 독일의 히틀러랄지 아니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인간들을 떠올리시면 딱 제국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대화엔 성공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게 일본이에요. 결국 역사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랬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함부로 남의 목숨을 파리처럼 잡다 보니까 결국 일본은 핵 2방을 맞는 그 상황이 좀 있다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기울경, 경국으로 갔습니다. 망해가고 있었고요. 우리 조선은 기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해버렸죠. 망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는지 지금 잘 배워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해볼까요?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이게 바로 양귀비꽃인데요. 이거 너무 이뻐서 재배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거 재배하면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게 왜 양귀비꽃이냐면 마약, 일명 아편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재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는 양귀비꽃을 왜 보여드렸냐면 여기는 청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일단 청나라가 왜 망해갔는지,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요걸 보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시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으로 영국한테 뭐 세상말로 묵사발이 나게 됩니다. 그럼 영국은 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됐냐면, 자 보세요. 이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처음에 18세기부터 교육을 잘 했어요. 이 영국 사람들은 청나라에 뭐를 주로 파냐면 면제품 있죠. 기계가 짠 면직물을 팔고, 여기는 청나라 사람들은 영국에 뭐를 파냐면 티, 즉 차를 팔게 됩니다. 이 마시는 차를 팔아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차가 여성들 다이어트의 직방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음식 기름진 거 많이 먹죠. 근데 살찐 사람이 별로 없죠. 그 이유가 두 가지라잖아요. 차를 많이 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청나라부터 차 수입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청나라의 어떤 무역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적의 나라 영국이 아주 비겁한 짓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겁한 짓이 뭐냐면 바로 식민지인 인도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에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양귀비꽃, 아편을 재배하고요. 여기는 아편을 여기는 청나라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청나라에 파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여기는 아편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한 번 흡입하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편꽃의 이름에다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희대의 미녀 양귀비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양귀비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청나라는 아편을 들여오기 위해서 인도에 뭐를 팔았을까요? 은을 팔았고, 그 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비겁한 방법으로 청나라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은이 빠져나가는 건 둘째치고 지금 청나라 백성들이 아편에 중독돼서 마약쟁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강제적으로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아편의 수입을 금지하려 했고, 왜 정당한 교역을 막으려 하냐 그러면서 1차 아편 전쟁이 터진 거예요. 당시 영국은 발전된 과학기술, 어떤 군사력으로 청나라를 압도했고, 당시 분열돼 있던 청나라는 이 1차 아편 전쟁에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1860년대가 되는데 인도로부터 계속 아편이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청나라 관리가 그 아편을 싣고 오는 그 상선에 올라가가지고 영국 깃발을 끄집어 내려요. 유니온 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발로 밟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아편 전쟁의 원인이 돼요. 영국 주장은 영국의 국기는 곧 우리의 얼굴인데 그것을 밟았다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청나라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초등학교 운동회 끝나면 이 만국기 걸어놓죠. 운동회. 그거 땅바닥에 다 떨어지죠. 그거 애들 막 밟고 뛰어다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나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여기는 청나라는 역시 영국한테 다시 한번 패배를 하게 되고, 이 당시 무서웠던 사건이 뭐냐면 여기는 중국의 수도였던 북경, 베이징이 2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한테 점령이 돼버리게 됩니다. 우리 조선은요, 1차 아편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위기감을 못 느꼈는데 여기는 2차 아편전쟁에서 충격을 받아요. 우리 조선, 자,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활발했죠.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서양까지 그 이름이 코리아로 알려지고 활발한 교육국이었는데 여기는 조선 건국하면서 중국만 믿고 500년 동안 문짝 닫고 있었어요. 그냥 뭐 교육 안 하고 중국하고만 교육하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이 정치력, 군사력, 문화력, 경제력 모든 것이 세상의 최고이니 우리 아버지고 중국한테만 잘 보이면 돼, 이 생각으로 문짝 딱 닫고 있었는데 어디 머리는 노랗고 눈은 시퍼런 놈들이 와가지고 중국을 무릎 꿇히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체계가 무너진 거죠. 이때부터 조선은 정말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기사회생의 길이 있었는데 항상 경국과 만국의 배경에 뭐가 있다? 지배층의 부패, 백성에 대한, 백성 등치는 걸 뭐라고 해요? 가렴주류, 주구, 그리고 내부적 분열,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중국은 서태후 때문에 망했고 우리나라는 명성황후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서태후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에요. 황제 어머니인데 손톱을 좀 잘 좀 봐주세요. 얼마나 사치를 하냐면 사치의 극을 보여줍니다. 스케일이 다른 게, 이분이 그 한 끼 식사를 할 때 보통 우리 그 반찬, 우리나라 왕들이 몇 첩 반상이라고 그래요. 뭐 12첩 반상, 뭐 24첩 반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서태후는 반찬이 128가지였어요. 한 끼에. 그 한 끼 128가지가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중국의 농민 한 사람이 1년치 먹을 식량을 한 밥상에 놓은 거고요. 그게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한 끼당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쳐 드셨던 분이 여기는 서태후시고, 버선에 그렇게 집착을 했대요. 그래서 뭐 한 번 신은 버선 안 신어요.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버선을 만드는데 동원된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서태후 버선 만들고 있었고요.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데 특히 비치를 좋아합니다. 비치라는 보석 있죠. 그래서 비치로 악기를 만들게 하고 비치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밥을 먹는 그런 여자가 여기는 서태후였고, 혹시 중국 그 베이징 여행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녀오셨어요? 혹시 이화원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거기 막 산도 있고 연못 호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이화원에 가봤는데 멋진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태후가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서태후의 일종의 별장인데 멀쩡한 땅을 파서 거기에 물을 채워서 호수가 됐고요. 거기서 퍼낸 흙으로 옆에 쌓아놓은 게 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산이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그때 이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별장을 만들기 위해서 들인 돈이 중국 청나라의 해군 1년 국방 예산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전용해다가 빼다가 이렇게 지 별장이나 만들고 보석이나 매달고 살았으니 이게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이 거대한 나라가 세상에 조그만 일본한테 청일전쟁에서 깨지잖아요. 자, 어떻게 깨지는지 그거 좀 이따 청일전쟁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 때문에 사실상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이 청나라를 봤으니까 이제는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청나라는 영국한테 두드려 맞고 문짝을 열었죠. 1842년 난징조약. 일본은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문짝을 엽니다. 이게 1854년 미일화친조약인데, 제가 볼 땐 뭐 청나라가 왜 망했냐, 일본이 왜 잘 됐냐, 우리가 왜 망했냐, 이제 그 원인을 따지다 보니까 그 원인이 나오는 건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설명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자는 그 원인을 괴력난신, 괴상한 힘과 잡스러운 신이라고 표현하고,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는 초과학적 현상, 운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땐 청나라와 조선은 구군이 다 했어요. 운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일본은 구군이 이때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필이면 여기는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이게 일단 럭키였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왜 먹어요?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어서 중국 치려고. 옛날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려던 그 꿈을 이루려고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은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건
말 그대로 아예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여기는 일본의 문짝을 강제로 개항한 건 식민지 삼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경유지 삼으려고 그런 거죠. 이 미국이란 나라는 당시 이제 고래잡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는 태평양의 고래를 잡으려면 식수도 공급받고 식량도 공급받고, 증기선은 석탄이나 목재를 떼서 가니까 석탄과 목재를 공급받기 위한 경유지가 필요했거든요.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일단 일본의 문짝을 열어놓고 많은 근대 문물을 전한 다음에 계속 식민지화 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때 미국에서 하필이면 남북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문짝 열어놓고 기술 이전 해주고 그냥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일본이 발전을 한 거죠. 이게 일본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통적으로 일본은 권력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있고, 그들 표현으로 천황의 권력이 있고, 또 하나는 막부라고 해서 장군들의 권력이 있습니다. 얘들이 실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 무신집권기하고 비슷해요. 왕 위에 사무라이들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 있는 사무라이들이 이제 둘로 갈려요. 하나는 문짝을 열자, 개화파. 하나는 아니다, 척사파. 사악한 서양 세력을 배척하자, 척사파로 나뉘었는데, 여기는 젊은 무사들이 개화파 무사들을 제거하고, 얘들이 이제 처음에는 척사파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왕을 옹립을 한 거죠. 모셨는데 얘들이 다시 개화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왕을 중심으로 삼고 입헌군주정으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입헌군주정이 뭔지 아시죠? 왕은 그저 꽃으로 남고 총리가, 선거에 의해서 뽑힌 총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일왕은 사실 일본 국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마스코트, 상징물이고요. 실제적으로 뒤에서 모든 제국주의를 조종한 건 일본의 총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의 총리만 4번 한 사람이 이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성공 이유는 첫 번째, 하필이면 미국에 의해서 개항됐다, 국군이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력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제국주의로 뻗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하의 원수잖아요. 철천지 나쁜 놈인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근대화를 성공시킨 이 사람은 영웅이었죠. 그래서 과거의 일본 화폐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던 게 여기는 이토 히로부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토 히로부미는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동양평화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꿈꿨던 건 대동아 공영권,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시아 공영권을 만든 뒤에 서양 세력과 맞서 싸우자, 이게 이제 이토의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평한 대동아 공영이 아니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공영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나 우리 입장에선 나쁜 놈, 원수, 이것이 이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간섭을 덜 받는 상황에서 여기는 일본은 서서히 근대화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첫 번째 키를 진 대원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 대원군은 이제 본인이 왕은 아니고요. 1863년 겨울에 집권한 고종의 아버지가 대원군이 되겠습니다. 당시 고종의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었어요.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제 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원래 그 대원군이나 그의 둘째 아들 고종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족은 왕족인데 좀 먼 친척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의 피는 흐르는데 거의 피보다는 뭐 이렇게 물에 가까운, 뭐 예를 들면 당시 마지막 그 왕이었던 여기는 철종하고 대원군하고 어느 정도 먼 친척이냐면, 촌수를 따져봤거든요. 피라미드 형태로 따져봤더니 겹치는 게 누구냐면 조선 후기 병자호란때 인조예요. 인조에서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 친척이에요. 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외척 안동 김씨가 똑똑한 왕족을 다 처단하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엄청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바보 행세를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대원군 하면 떠오를 게, 따라해볼까요? 와신상담. 그렇죠.
가시덤불위에서 잠을 자고 곰의 쓸개를 씹으면서 어떤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사람이 대원군이에요. 근데 대원군은 꿈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는 그런 막연한 꿈이었죠. 하지만 꿈만 꾼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데, 강화도에서 데려온 19살짜리 철종 딱 보니까 상태도 안 좋고 영 적응도 못하는 게 얼마 못 가서 죽을 것 같거든. 그럼 여기는 철종이 죽으면은 이 철종의 할머니뻘에 해당하는 그 조대비라고 있어요. 이 조대비는 궁궐의 가장 큰 어른이 됩니다. 원래 왕이 죽으면 대비한테 권력이 넘어가잖아요. 이 조대비한테 그렇게 잘해요. 로비도 많이 하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철종이 죽었어요. 아들 없이 죽으니까 누군가를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으로. 여기는 조대비가 원하는 건 뭘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왕을 앉히고 걔를 조종해서 권력을 잡아야지. 이게 이 할머니의 꿈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대원군한테 어떤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먼 왕족이라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저 아시죠? 얼굴에 똥발은 강아지예요. 저는 강아지. 힘이 없습니다. 감히 내 아들이 왕이 돼도 당신을 위협할 만한 깜이 못 됩니다. 저는 바보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럼 얘가 왕이 되면은 머리 컸다고 어린이라고 조대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둘째 앉히면 어떻겠습니까? 둘째가 바로 이명복이 12살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좀 그냥 그래요. 뭐 똘똘하고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 돼선 더 해요. 그냥 그래요. 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대비가 오케이 그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똑똑하지도 않고 핏줄도 흐리고 거기다가 첫째도 아닌 둘째인 대원군의 둘째 이명복을 왕으로 낙점을 한 게 조대비예요. 자, 여기는 고종의 아버지 이제 대원군의 업적을 보면 이 대원군이 정치를 정말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대원군이면은 뭐부터 강화해야 되겠어요? 자기 아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자기 권한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으로는 왕권 강화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기는 대원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서원이 한 647개 있었는데 그거를 47개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렸던 이 사람이 바로 여기는 대원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쓸데없는 괜히 국가의 녹이나 낭비하고 백성들 괴롭히는 지방사립대학을 다 없애버린 뭐 이런 사람이 여기는 대원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이제 잘못한 정치도 있죠. 뭐 또 정치한 거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대전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편찬한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드신다든지, 당시에 뭐 조세제도, 세금제도를 3정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세, 전정, 그리고 국방비, 군정, 그리고 빈민구제제도, 환고, 이런 게 되게 어지러웠는데 그 3정의 문란을 극복했던 아주 정치력이 뛰어나고 백성도 사랑하셨던 분이 여기는 대원군인데, 이 대원군의 정책 중에 잘못한 게 경복궁 중건이었습니다. 이 경복궁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 때 만들어졌어요. 언제 불탔습니까? 임진왜란 때 불탔어요. 임진왜란 때 불타고 조선 후기의 왕들은 창덕궁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경복궁은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냥 불탄 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죠. 이것은 왕실의 권한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다, 중건하자 그러면서 경복궁 리노베이션 사업을 벌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돈을 찍어냅니다. 이건 거의 초등학생들도 이런 상상 안 하죠. 엄마, 경제가 어렵대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돈이 안 돈대. 그럼 돈을 찍어내면 되잖아요.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래갖고 찍어낸 돈이 바로 백호당백, 당백전입니다. 당시에 이제 상평통보라는 엽전이 있었는데 그 엽전에 100배 가치의 고가의 화폐를 찍어서 자재를 사들여서 경복궁을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통화량이 늘면 뭐든지 많으면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 이 분필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이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 파탄,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는 대원군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 탄핵 상소 맞고.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며느리였죠. 명성황후예요? 이게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는데 그녀의 사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착각한 게 이게 그 궁녀 사진이거든요. 어떤 궁녀의 사진인데 명성황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는 사진이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 이분은 명성황후가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 요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명성황후하고 대원군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사이가 안 좋았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명성황후를 자기 아들의 부인으로 낙점한 게 누구냐면 여기는 대원군이었거든요. 그 대원군이 이 명성황후를 찍은 이유는 뭐냐면 집안이 몰락한 집안이라서예요. 대원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외가 친척들의 비리였단 말이죠. 옛날 조선 후기 숙종 장희빈 아시죠? 그때 그 인현왕후라고 들어보셨죠? 그 인현왕후의 후손입니다. 그 민씨예요. 그러니까 뼈대는 있는데 조상 중에 중전마만 있는데 집안이 사실상 몰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아에다가 집안도 몰락했으니 민씨 주변에 세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겠구나. 이런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외척들이 힘을 못 쓰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대원군은 조대비가 자기를 낙점할 때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한 거죠. 첫 번째, 명성황후는 정말 세력이 많았고, 두 번째, 추정 IQ가 250이었어요. 조선시대 여자는 한자를 몰라요. 궁중의 여인들도 한글밖에 몰라요.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는 책도 한글로 쓰여져요. 근데 이 여자는 한자를 알아요. 모든 사서, 삼경, 오경 다 읽고 심지어는 병법서까지 읽었던 정치, 외교, 군사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 뛰어난 통치자의 자질을 가진 정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가 명성황후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다고요? 몰락했을 땐 가족이 없었어요. 근데 명성황후 민씨가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있는 민씨들이 아는 체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도 해안이 없었다. 조대비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명성황후가 처음부터 약간 뭐 독한 여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엔 평범한 15세 중학교 몇 학년? 1학년? 2학년? 소녀였단 말이죠. 근데 대원군을 싫어한 이유는 뭐 대원군의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그 개념은 나중이고 일단 사람이 싫었어요. 빈정이 상한 거예요. 여자 가슴에 비수를 꼽으면 안 돼요, 남자분들. 그럼 왜 시아버지를 싫어하게 되느냐? 명성황후가 몸이 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낳은 자식이 순종 황제예요. 좀 이따 나올. 순종 빼고는 여러 아이를 낳는데 금방금방 다 일찍 가슴에 묻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항문이 없어요. 쇠항이라고 그래요. 항문이 막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당시에 서양의 의술의 힘을 빌려서 조금만 째면 될 거 아니냐, 항문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원군은 창차 세자가 될 건데 어떻게 몸에 칼을 대냐,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산삼을 내려줬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산삼을 먹고 아이가 며칠 뒤에 그만 잘못됩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내 아이를 시아버지가 죽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대원군도 처신을 잘못한 게 며느리가 그렇게 아프고 아이가 잘못되고 그러면 가서 감싸주고 울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인간이 다른 후궁들한테 가가지고 야, 저거 뭐 애도 낳는 좀 전차는데 네가 좀 우리 아들 애 낳아주면 안 되니? 네가 낳아줄래? 뭐 이러고 다닌 거죠. 이건 가슴에 그냥 비수를 꼽은 거죠. 뭐한 짓이야 이거는. 그죠? 그리고 명성황후는 어렸을 때부터 고종의 사랑을 못 받아요. 금슬이 좋은데 그 금슬은 어떤 이성 간의 금슬이 아니라 정치적 조력자로서의 금슬이지, 실제 명성황후가 시집했을 때 고종은 사랑하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은 왔는데 남편은 다른 후궁만 좋아하고, 그 가슴에 얼마나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평범했던 소녀가, 그냥 똑똑했던 소녀가 서서히 철의 여인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명성황후도 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성황후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대원군 밖으로의 정책만 보고 갈게요. 대원군이 안으로 막 왕권 강화하고 있을 때 밖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 흔히들 쇄국이라고 그러죠. 나라의 문짝을 봉쇄했다는 뜻인데 요거는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일본인 학자들이 자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과거 어머니 아버지들 교과서엔 쇄국정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요거 따라해보죠. 맞는 표현이에요.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렇죠. 요것이 맞는 표현이 돼요. 근데 대원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으려고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한쪽 얘기만 듣고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쁘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반대쪽 얘기도 들어봐야지.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사연 없는 눈물 없다니까요. 이 대원군이 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썼느냐. 이 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걱정인 나라가 어디냐면 이 나라예요. 러시아. 여기가 연해주란 땅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관광객들 가끔 가거든요. 이게 원래 중국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860년에 2차 아편전쟁으로 베이징 조금 더 저쪽인데 점령당했다고 그랬죠. 영국 프랑스한테. 이때 러시아가 중재를 해줘. 중재를 해주면서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땅이 여기는 연해주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조선은 중국이 무너진 것도 두려운데 배로 왔다 갔다 하는 이항선은 뭐 그나마 뭐 좀 덜 무서운데 서양 오랑머리 노랑캐 놈들과 지금 국경선을 맞대게 된 거 아니에요. 요 두만강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댔고 이 두만강은 강폭이 좁아가지고요. 그냥 첨벙첨벙 건너서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이 완전히 마시가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천주교를 믿는 그때는 천주교 신자를 천주쟁이라고 그랬는데 뭐 표현상 천주쟁이라고 할 테니 캐톨릭 교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 표현이니까. 여기는 천주쟁이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닥속닥 한 거죠. 대원군 저기 우리나라에 프랑스 선교사가 많이 있어요. 한 12명 있는데 얘들을 제가 잘 구슬려서 우리 조선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삼국이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감히 러시아가 못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원군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프랑스 신부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뭐 사실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큰일 났죠. 이 대원군한테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에서 대원군에 반대했던 정책에 반대했던 관리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이 대원군 부인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조선 후기 때 캐톨릭 천주쟁이 그러면 이거는 죄인으로 다스렸는데 세상에 캐톨릭 신자가 가족에 있죠. 거기다 천주쟁이들하고 어울린다 이렇게 되니까 대원군이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이거 뭐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난 천주쟁이로 정치적 입장 곤란해지고 너 뭐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탄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병인년에 탄압했다 그래서 병인박해라고 그러는데 이 병인박해 때 이게 1866년이거든요. 이 병인년에 병인박해가 벌어졌는데 수년간 나눠서 몇 명을 죽이냐면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죽여.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창세기 이래 최고의 캐톨릭 탄압 사건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대원군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프랑스 신부들도 같이 죽인 거예요.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근데 그 12명 중에 3명이 중국으로 도망을 가. 그 중국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제독한테 일러 바쳐. 우리 프랑스 선교사 9명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프랑스 황제가 나폴레옹 3세예요. 야 가서 조선 그냥 때려버리고 왕 바꿔버려. 그리고 우리 9명 죽였지 선교사. 9,000명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대원군은 선교사 죽일 때 설마 프랑스가 쳐들어올 줄 알았겠냐고. 여러분들 조선의 승려 9명이 프랑스 갔다 죽었어요. 그럼 조선이 군함을 이끌고 프랑스 공격했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프랑스는 그걸 할 줄을 몰랐지. 근데 그거는 의도가 사실 뭐 자국 국민에 대한 보복은 명분이고 프랑스는 이 명분을 가지고 조선을 어떻게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오려고 군화금 묶고 있었다고. 그 묶고 있을 때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서각 사건이에요. 이 제너럴 셔먼호가 뭐냐면 미국 상선인데 이 배 한 척이 우리나라 문호 개방한다고 평양에 와서 깔짝거리고 부녀자 폭행하고 민가에 불지르다가 평양의 군 관민에게 그냥 훈제가 돼서 새카맣게 탄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소각 사건이죠. 근데 이거는 전체 다 죽었기 때문에 미궁에 빠져서 미국인들은 제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증발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병인 박해에 대한 복수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병인년에 누가 쳐들어와요?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병인년에 양놈들이 소요 사건을 벌였네? 이게 병인양요예요. 그럼 여기는 병인양요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는 강화도로 쳐들어오는데 이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일단 인천 앞바다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가깝죠. 강화도 뚫리면 바로 서울이 먹히고요. 북한강을 따라서 강원도가 먹혀요. 배 타고 들어가면. 남한강을 따라서 군함이 들어가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성강 따라가면 개성까지 위험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강화도거든요. 이리로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막았어요.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막았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프랑스 군대 막았다니까요. 우리 조선인들이. 네. 그리고 이제 대원군 기분 좋아져. 야, 씨. 아니 청나라도 무릎 꿇은 서양 부대를, 일본도 무릎 꿇은 서양 부대를 우리가 막았어. 왜? 컴온 와봐 이 자식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대원군은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속으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래도 문호개방하겠다는 생각이 요만큼은 있었거든. 근데 요만큼 생각을 완전히 사그러뜨리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연도 알 필요 없는데 이게 1866년이고요. 2년 뒤인 1868년에 독일 상인, 프로이센 상인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벌어져요. 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인데 이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개방을 못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충청도 가야산에 대원군 아버지 남영군 묘가 있거든요. 그 시신을 파내자. 조선인들은 자시대 부모를 지나치도록 숭배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 유고를 가지고 협상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쪽 팔 쪽 뼈를 줄 테니까 뼈 마디 하나하나당 금괴짝 하나씩 주고, 그리고 두개골 줄 테니까 천주교 포교 허용해주고, 뭐 이런 야만적인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투자 설명회를 열어갖고 미국하고 프랑스 투자도 받아요. 그래서 약 100여 명을 태운 국제 도굴단이 충청도로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데 미리 어떤 장치를 해두냐면 시신이 있고 관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백회가루로 콘크리트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도굴단이 와가지고 흙으로 된 봉분을 걷어내는 건 30분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곡괭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땡, 땡. 대장님, 이게 막 콘크리트를 쳐놨는데요. 그리고 막 쇳소리가 나는데 이거 피라미드보다 더 단단한 것 같은데요. 빨리 가 이 자식아, 시간 없어. 팅팅 하다가 둥근 해가 떴습니다. 뭐하냐니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날이 밝아갖고 조개 캐러 온 아줌마들한테 들켜갖고 관군이 죽인다고 쳐들어온 거야. 삼지창 들고. 근데 무서운 건 조선 관군보다는 여기는 조선 서남해안에 펼쳐진 갯벌이 더 무서워. 썰물로 물 빠지면 배가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집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곡괭이 놓고 도망갔죠. 이게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에요. 자, 대원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당시 백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부모님을 다 모셔놓고 성묘 다니는데 무덤을 파헤쳐놨어요. 처음엔 승량이나 들짐승들의 소행인 줄 알았는데 나의 재산을 노린, 혹은 나의 어떤 이익을 노린 자가 우리 아버지 무덤 파가려고 해놨다고 생각.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우, 그거 진짜 가만두지 않겠죠. 대원군이 이때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거야. 그래, 저건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잠시라도 저놈과 문짝을 열 생각을 했던 내가 미친놈이지. 저건 짐승이야, 악마야. 한 번만 더 쳐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워 끝을 내리라. 이 생각을 했을 때 하필이면 미국이 쳐들어와요. 신미양요예요. 왜 쳐들어왔어요? 미국의 뛰어난 정보력이 5년 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조선 군관민에 의해서 불탔다는 사건을 알게 된 거죠. 5년 만에. 뛰어난 정보력으로. 그래갖고 보복한다고 역시 강화도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예요. 근데 미국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당시 그 어재현 장군님이요. 그 강화도 가면 이렇게 해안 성벽인데 거기서 싸우는데요. 포격 맞고 총 쏘다가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미군하고 백병전을 하는데 총칼도 없으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탄피를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싸웠대요. 거기서 한 사람도 비겁하게 항복하는 사람 없이 모두 전사한 전쟁이 바로 여기는 신미양요예요. 근데 미국이 순간 전쟁엔 이겼지만 워낙 우리가 강하게 싸우니까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 초장부터 이러냐 빠지자 그래갖고 그냥 물러간 사건이 신미양요예요. 미국도 막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대원군도 처음엔 문짝 열려고 했지만 일이 꼬여서 이렇게 된 거구나. 통상수교 거부의 아이콘이 됐구나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이때 만약에 졌더라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프랑스나 미국의 반식민지가 됐겠죠. 재밌는 발칙한 상상은 해보지만 역사는 가정이 없으니 어쨌든 우리는 이 전쟁에 모두 다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원군은 이 미국한테도 이기가 신나가지고 사악한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화친을 배척한다는 뜻인데요. 양놈이 침범함에 비전직화, 전쟁을 하지 않으면 화해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나라를 파는 행위다. 뭐 이런 내용을 전국에 세우기도 했던 이것이 바로 대원군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1860년대 대원군의 시대를 봤어요. 정리하면 대원군의 시대는 안으로는 왕권 강화, 밖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시대. 통상수교 거부 정책, 통거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대원군이 쫓겨납니다. 딱 10년 만에 쫓겨나요. 그래서 어른들 그런 말 있죠. 막 어떤 사람이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뭐라 그래요? 권불 10년이라 했다. 뭐 이런 말 얘기하죠. 권력이 아무리 커도 10년을 못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원군에서 나온 얘기예요. 1863년 겨울에 집권해서 1873년에 현직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권력 있을 때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원군이 쫓겨났어요. 왕은 역시 누구? 계속 고종이지만 실권자가 바뀝니다. 실권자가 대원군에서 누구? 명성황후. 이때 고종은 황후가 아니었지만 훗날 고종이 황제가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황후로 추존을 한 거지 이때는 그냥 중전마마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의 부인이었다. 자, 명성황후, 민씨의 시대가 도래를 해요. 민씨의 시대. 이 대원군의 시대가 1860년대 통상수교 거부의 시대였다면 명성황후는 1870년대 문짝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죠. 개항의 시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자 보세요. 이 당시 일본이 군함을 몰고 와서 강화도에서 우리나라에 위협을 해요. 문짝 열라고. 그때 군함 이름이 운요호예요. 그래서 이걸 운요호 사건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대원군이 계속 집권을 했다면 아니 프랑스도 이기고 미국도 이겼는데 그깟 일본 하나 못 이겼을까요? 이겼죠. 대원군이 계속 집권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문짝 안 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원군이 현직에서 물러났고 그럼 명성황후가 집권을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문짝 닫았으니까 며느리 문짝을 연 거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짝을 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요. 파가 둘로 나뉘었어요. 명성황후 때도 내부적으로 문짝 열어야 됩니다. 중국, 일본처럼 우리가 개화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사악한 서양 세력을 배척해야 됩니다. 둘로 나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답답한 영감이고 이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다. 개항이 늦어서 우리가 망한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개항이 늦어서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졸속으로 개항을 해서 망한 거죠. 제가 강화도 조약 전문을 가져왔거든요. 보실게요. 12개 중에 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데요. 이거 낚시예요, 낚시. 조선 자주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분 좋아지죠. 이 얘기는 뭐죠? 수백 년 동안 청나라의 아들로 했잖아.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희가 청나라의 아들이면 우리가 너희를 먹기가 불편하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위험하니까 자유로이 우리나라의 해안을 측량한대요. 해안을 왜 측량하지?
관광하려고? 침략의 의도죠. 청나라, 러시아 여기는 수중전에서 다 깨려고 우리가 지형짐을 파악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한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대요. 이걸 치외법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주한미군이 갖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이태원에서 술 먹고 우리나라 사람 때렸어요. 어디 가서 심판받아요? 미국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평등이에요,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이지. 그리고 12간 영원히 세상에 영원한 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다고. 어따 대고 forever야. 세상에 영원한 조약이 어디 있어? 이런 불평등 조약을 명성황후 때 맺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0년대가 개화의 시대, 역시 명성황후 민씨들이고 개화의 시대예요. 근대화의 시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민씨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명성황후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성황후란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죠. 아니 무슨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다 보니까 너무 막 극적으로 명성황후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막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거 하지도 않은 말이거든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악법도 법이다 한 적도 없는데 왠지 소크라테스의 어록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공인데 나는 나쁜요 뭐 이래야 되겠어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 명성황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100명 중에 1명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물론 명성황후 자체가 뭐 나쁘다를 떠나서 당시 민씨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백성들에 대한 가렴 주고가 엄청났어요. 서태후에 한 끼에 800만 원씩 먹었죠. 이 명성황후는 자식이 몸이 약하니까 무당득 불러다가 굿을 하는데 그 굿하느라고 국가에선 다 까먹은 여자예요. 얼마나 백성 괴롭혔는데 이때 민씨들이. 그죠? 분명히. 근데 그건 있죠. 너무 슬프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이 슬프게 죽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 전에 걸어온 길이 다 그게 다 미화가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불쌍하게 죽은 건 불쌍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명성황후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어떤 좋은 이미지보다는 냉정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뭐 요새 인터넷도 있고 책도 많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화두만 던져드렸어요. 자, 근데 이때 민씨들이 정치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막막 터져요. 그래갖고 이제 82년에 이제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동을 벌입니다. 구식군인들이. 이게 이모년에 벌어진 구식군인의 난동 사건 이모군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벌어진 거냐면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구식군인들하고 신식군인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옛날 포졸들이 길잖아 이게. 이쪽 이제 신식 장교들, 특별한 기술을 지닌 부대, 별기군. 일본인한테 장교 훈련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쪽 별기군한테는 보너스에 뭐 무기 지급도 좋은데 저기는 조선군, 구식군인들은 5개 부대 중에 2개만 남겨놓고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실업자 됐어요. 군인 공무원들이. 거기다 월급을 안 줘. 13개월치를 안 줬어. 난리 쳤더니 봉급을 줬어. 근데 이때 봉급을 쌀로 받았거든요. 반이 보니까 모래하고 겨운 거예요. 1년치 월급 봉투 이만한 거 받았는데 열어봤더니 신문지 오린 거랑 막 섞여 있어. 막 이렇게 종이에다 세종대왕을 그렸어요. 직접 10,000원 막 이렇게. 가만히 있겠냐고. 들고 일어난 거죠. 그게 이모군란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이런 어떤 군인들의 봉급이랄지 이게 모든 체계가 무너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군인 공무원들이 이중에 공무원 손 들어보세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 공무원이 나와서 데모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엄청 중립하잖아요. 군인 공무원들이 난을 벌였다는 건 이미 나라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막을 힘이 없네, 나라에서. 그래서 누가 와서 막아준 줄 알아요? 청나라가 3,000명 군대를 보내서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저 별기군 쳐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게 너 일본 때문이야 그러면서 너 왜 일본 놈이냐 그러면서 호리모도 레이조라는 군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죽이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일본 공사관 가고 다 때려 부셔버려요. 공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거든. 이게 일본 공격한 사건이죠. 일본 입장에선. 그래서 이모군란은 단순히 이거는 군인들이 난동을 벌였는데 청나라가 막아준 사건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진 일본, 청나라 그리고 그 외의 열광들이 저기 있는 조선은 내부적으로 썩어서 공무원이 난을 벌이고 그리고 스스로 그거를 막아낼 힘도 없는
소위 말하는 봉이구나. 호구 잡힌다고 그러죠? 바둑 용어예요. 호구구나. 저거 완전 봉이구나. 저거 완전 바보구나. 이렇게 찍히는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이 왜 벌어졌다고? 이 정시를 잘못했으니까 난을 벌이죠. 그리고 공무원들, 이번에는 군인 공무원이 아니라 그 일반 문관 공무원들이 난을 벌여요. 그게 1884년 갑신년에 벌어진 젊은 공무원들의 정변 쿠데타. 이 갑신정변 이름 안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갑신정변 당시 젊은 애들이에요. 23살부터 13살까지. 여기 저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김호구. 서재필은 당시에 19, 고3이야. 이런 젊은 애들이 당시 정부의 잘못된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왕과 왕비를 납치한 사건 아니에요. 얘들은 어떻게 쿠데타를 벌입니까?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이제 우정국이라고 있어요. 지금 종로 가면은 있어요. 조계사 안에. 이때가 1884년 음력 이제 10월 17일, 양력 12월 4일인데 이날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여기는 민씨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하고 박용효가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젊은 애들 칼치워갖고 불러놓고 인근 인민가에 밤에 이제 막 축하 파티할 때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얘들이 불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고 나왔을 때 얘들이 칼을 차고 갖고 얘들을 다 찔러 죽인 거예요. 민씨들을.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뒷문으로 김옥균, 박용효 급진계합파 공무원들은 빠져나와서 왕과 왕비를 모시고 거짓말해서 납치합니다. 지금 청나라 군대가 죽이러 온다고. 모시고 다른 경우궁이라는 방비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버린 사건. 그리고 사전에 일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일본 경비대가 여기서 딱 진을 치는 사건. 이게 갑신정변이에요. 공무원들이 한 짓입니다. 왕과 왕비를 납치했다고요. 이 나라가 뭐냐고 이게. 이거 성공해요, 실패해요? 성공하죠. 며칠? 3일 성공해요. 왜 성공하냐면 사전에 일본하고 얘기가 돼 있었거든. 야, 이 나라 우리 젊은 공무원하고 일본 다 같이 한번 해먹자, 이 나라. 어? 왜냐하면 청나라가 이때 우리나라 막아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행세하니까 청나라 세력 몰아내고 너희 일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먹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일본군들이 보초를 서준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나라가 강하게 개입합니다. 그래갖고 일본 보초병들이 다 도망가요. 총 몇 방 쏘니까. 그래갖고 3일 만에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뭐다? 여기는 민씨들의 근대화 정책의 어떤 그 부작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880년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민영익이 왜 나오냐면 갑신정변 때 아까 왜 칼 맞았죠? 민씨들. 그중에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민영익이에요. 칼 맞고 쓰러져 있는데 핏덩어리가 된 거를 갖다가 그 청나라 군인들이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한의사는 수술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알렌이라는 선교사한테 업고 갔어요. 그러니까 알렌이 우리나라 최초로 다 꿰매서 수술합니다. 3일 만에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알렌한테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최초의 근대식 병원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갑신정변 일으켰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은 홍영식이라는 사람 집이 있어. 그 집을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일명 제중원이고 요게 이름이 바뀌어서 1900년대에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자, 이모군란이라는 쿠데타,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 군인 공무원들이 벌인 쿠데타, 젊은 일반 뭐 9급, 7급 공무원들이 벌인 쿠데타예요. 둘 다 누가 막아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모군란 청나라가 3,000명 보내 구해줬고 이 갑신정변도 청나라 군대가 강하게 개입해서 막아줬다고. 그럼 명성황후 입장에서 청나라가 너무 감사하겠죠. 쉐쉐쉐쉐죠. 근데 문제는 이거 두 개를 막아주다 보니까 청나라의 입김이 너무 세진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에서 뭐 왕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들이.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막아준 건 고마운데 해도 너무하네. 아 짜증나. 저기는 청나라라는 사자가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나가질 않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명성황후 애들을 딱 하고 스치는 것이 뭐냐면 이재였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견제한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막아줬다는 명분으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입김을 내고 있는데 저기는 청나라라는 오랑캐를 러시아라는 오랑캐를 끄집어내려서 막으면 사자가 안방에 버티고 있으니 호랑이를 데리고 들어오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명성황후가. 그래서 청나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는 러시아와 조약도 맺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러시아의 남하예요.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이 따뜻한 남쪽으로 진출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명성황후와 칠러 세력인 명성황후와 베벨의 합작품인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청나라가 좋았을까요? 어떻게 좋아요? 싫지. 조선 우리 건데 러시아 니네가 왜 내려와? 일본 좋았을까요? 아이씨, 청나라만 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웬 또 북극곰 짜증나. 제일 싫어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왜 싫으냐? 여러분들 러시아는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쫙 펼쳐진 나라죠. 서쪽으로는 이 영국의 경쟁자였고 동쪽으로는 중국의 경쟁자였거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러시아가 남하를 해서 조선을 먹었어. 이 러시아가 남하를 해서 조선을 먹었어. 중국도 먹고 여기는 일본도 먹겠구나라고 영국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기 있는 전라도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하고 이 거문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요. 그 러시아 내려와봐. 나랑 한판 붙게. 와봐 이 자식아. 와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 땅에서. 그러면 지금 러시아는 남하한다고 그러죠. 여기는 청나라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일본은 우리 먹으려고 침 흘리고 있죠. 영국까지 또 웬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의 운명이 딱 이 그림 아니에요. 일본이 청나라가 저기는 코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한번 딱 낚아보려고 하는데 저기는 러시아가 나타나서 담배 꼬나물고 딱 보고 있고 그림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영국까지 나타나서 러시아 너 내려오나 가만 완전 개판이에요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립으로 가야죠. 중립.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만국의 시작은 분열이라고. 이거 뭐 친청, 친일, 뭐 친러 이쪽으로 가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처럼 엄정 중립을 선언해서 완충지대가 돼야지 세계 화약고가 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중립론을 주장한 게 바로 육일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고 성각자죠. 그러나 여기 있는 육일준의 중립론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관리들은 어떤 세력은 친일로, 어떤 세력은 친청으로, 또 명성황후 세력은 친러로 쪼개지게 되면서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정말 혼돈의 1890년대를 보겠습니다. 1890년대는요 4개 연도가 역사적입니다. 1895, 96, 1897. 간지를 적어보면요 지금이 무슨 해죠? 간지가? 올해가? 자, 갑, 을, 병, 정, 진사, 오, 미, 신, 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갑오을미, 병신, 정유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1894년 갑오년에 제일 먼저 뭐가 벌어지냐면요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집니다. 또 동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거 종교예요. 종교. 왜 1860년에 영국 프랑스가 중국에 베이징을 먹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충격받은 우리나라의 몰락한 양반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든 민족 종교예요. 근데 이름이 동학인 걸 보니까 서학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서학이 뭐예요? 크리스트교죠. 크리스트교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 동학은 이름 자체에 반외세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봉건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게 이 동학의 교리에는요 인내천이라고 있어요. 시천주가 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천주님을, 이 천주는 캐톨릭의 그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하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가 하늘이다라는 뜻이에요. 시천주 하셨어요? 했어요? 하느님이네. 나도 시천주 했는데. 직업이 뭐예요? 영의정이요? 나는 저 백정이요. 지금 돼지 한 마리 잡고 하시오. 우리 같은 하늘님이니까 오심증여시 마음 통하니까 악수 한번 합시다. 이게 뭐예요? 평등사상이에요. 당시 조선의 체제에서 평등사상은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최재우가 사형당한 거예요. 그럼 최재우 죽었으면 종교가 없어지나? 이제 이대교주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종교화시킨 게 저기는 동학이에요.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동학이 무서운 거야. 단군 이래 농민이 벌인 어떻게 보면 난이랄지 민중혁명 중에
유일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정부의 사과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정부에 관철시킨 그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도 많고 논문도 많고 내신에도 자주 출제되고 수능에도 매번 출제가 되는 거죠. 단군 이래 최초로 농민들이 정부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그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 농민들은 어디에 살아요 주로? 곡창지대에 살겠죠. 그래서 전라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그래갖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전라도 이제 전봉준이라고 평범한 그냥 훈장 선생님이었는데 당시 그 전라도 고부 군수 중에 조병갑이라고 미친놈이 있어요. 너무 백성을 괴롭히니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몽둥이하고 곡괭이 들고 관할을 습격한 게 그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키가 되게 작아요. 근데 몸이 단단했대. 그래서 별명이 녹두알이에요. 그래서 녹두선생에서 녹두장군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희한하게 뭐 독립투사, 뭐 민중혁명의 주역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아요. 윤봉길 선생님도 그랬고. 이게 사발통문이 뭐냐면 이 동학농민 당시에 붙인 경문인데 저기 왜 사발통문이냐? 밥사발을 엎어. 그림은 원이 나오죠. 거기에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명을 하니까 오른쪽에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잖아요. 돌아가면서 해놨으니까. 이게 사발통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동학농민군이 정부군을 작사를 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여기는 장태라는 무기예요. 이게 원래 닭을 키우는 소쿨인데 저기다가 이제 솜을 채워. 산 위로 올라갈 때 산 위에서 정부군이 총을 쏘고 활을 쏘죠. 그럼 장태를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총알과 화살이 거기에 박히겠죠. 그리고 밀고 올라가서 정부군을 곡괭이로 다 내쫓은 다음에 저 장태에다 칼을 이렇게 박은 다음에 굴러 떨어뜨렸대요. 그럼 정부군이 올라오다 으악 하면서 다 도망갔대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의 군대였어요. 그래갖고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정부군이 연전연패를 합니다. 그 이 사람들이 당시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돼요. 성을 쌓고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때 우리 고종 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거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구나. 10년 전에 이모군란 때도 그리고 갑신정변 때도 항상 우리나라에서 난이 벌어졌을 때 누가 막아줬죠? 청나라. 이번에도 막아주세요 청나라. 그러면서 청나라한테 SOS를 쳐요. 청나라는 신나서 달려옵니다. 왜? 그래 우리가 너의 아빠 맞지.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여기는 태안반도로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때 청나라한테 기득권을 내주기 싫겠죠. 우리도 도와주겠으모니다. 그러면서 이놈들이 여기는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청나라만 불렀는데 흑심을 품은 일본까지 들어오니 큰일 났죠. 그래서 고종이 여기는 전주에서 야 해산하자. 빨리 우리 화해의 약속을 맺고 저기는 외국 군대 돌려보내자. 잘못했어. 원하는 게 뭐야? What do you wan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폐정, 잘못된 정치를 개혁해달라. 12개조를 주장을 합니다. 이 안에는요. 신분철폐도 있고요. 과부의 재가 허용도 있고 탐관오리들의 숙청도 있고 다양한 농민의 요구가 12가지가 있었는데 정부가 무조건 오케이를 해준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런 외부적 상황도 있었지만 단군 이래 최초로 농민들의 주장을 정부가 관철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 약속을 하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끝난 거지. 그러면 그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러 들어온 청나라하고 일본은 계속 있어야 돼, 돌아가야 돼? 가야죠. 청나라는 간대요. 돌아가라야 이가. 안녕 빠빠 하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마음 먹고 들어와요. 이번엔 안 나간다. 못 가게 시몬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 당신들의 정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모니다. 당신들의 정치를 우리 맘대로 뜯어고쳐주게 시몬이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해요. 일본 군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관리들을 위협을 해서 이때가 가보년이죠. 가보년에 수백 가지의 우리나라의 봉건적 폐습을 없애고 일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바꿔놓을 정치적 개혁을 단행했으니 이게 그 유명한 말로만 듣던 가보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나라의 입김이 들어가겠어요? 일본이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죠, 법을. 그럼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면서 여기 3판 붙어.
이게 그 유명한 청일전쟁이에요. 근데 여기는 청일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평양, 전라도 이쪽에서 다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피해를 다 고스란히 입어요? 우리 농민이 입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운동을 다시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신무기를 들여요. 기관포를. 그래서 전부 다 많은 농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전봉준도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 친구들 나이 때 할머니 품에서 들었던 노래인데 저는 우리 할머니가 동학농민군의 어떤 그 실패를 노래로 부르는지 전 그때 몰랐거든요. 이게 바로 녹두꽃은 전봉준 장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 때 나온 이야기죠. 자, 어쨌든 여기는 동학농민운동은 단 1년 만에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을미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청일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네, 얘기했잖아. 아까 청나라가 그게 나라예요? 서태후 한 끼에 800만 원씩 먹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아니죠. 청나라는 완전히 맛이 간 상태였어요. 청일전쟁 때 청나라 함대에서 대포를 뽕 쐈대요. 그래갖고 대포가 뿅 날아가서 일본 배 앞에서 펑 하고 터졌는데 파편이 날아가서 일본군을 관통한 게 아니라 콩가루가 퍽 하면 터지면서 머리 위에 다 콩가루가 내려앉았대요. 이거 뭐 이게 방산비리예요. 윗물이 썩으니까 아랫물도 썩었고 공무원들이 다 쓰레기인 겁니다. 돈 받아먹고 포탄을 납품받는데 쇠조각이 아니라 콩가루로 만든 포탄을 납품받아서 그거를 전쟁에서 쐈으니 청나라가 어떻게 이겨요? 이게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잘 비교해야 돼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방산비리 있었잖아요. 그거 웃고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 방산비리는요. 엄벌로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망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막 청나라한테 막 욕을 해요. 이놈의 새끼 시모노 새끼야. 시모노 새끼 조약. 시모노 새끼 조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시모노 새끼 조약으로 일본은 여기는 요동반도를 일본이 이제 할양받게 돼요. 근데 이것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러시아죠. 야, 일본도 많이 컸다. 청나라 이기네? 야, 너 이러다 막 우리도 치겠다, 너? 안 돼. 하지 마. 또 요동반도 돌려줘, 빨리. 내 말 안 들어? 독일, 프랑스 내가 다 데려왔어. 우리 3국에 간섭하니까 당장 돌려줘,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이 악물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일주일 만에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줬으니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나선 3국 간섭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겨놓고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개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여기서 개는요, 학생들이 써서 드리는 말씀인데 순수 우리말로서 강조의 의미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여기는 일본은 러시아 때문에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명성황후께서 이때 갑오개혁한다고 이제 친일 공무원들한테 이제 좀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야, 이 청나라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일본한테 지네. 근데 일본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러시아한테 꼼짝 못하네? 나 친러인데? 나 베베르랑 친한데? 안 되겠다. 여기는 친일파 놈들 몰아내고 친러내각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명성황후가 친러내각을 만든 거예요. 여기는 친일파 다 몰아내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 더럽겠죠. 저기 있는 명성황후가 살아있는 한 우리 일본은 조선을 먹을 수 없구나. 저 여자를 제거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그거를 이행을 합니까?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놓은 을미년에 명성황후를 집단으로 폭행한 뒤에 살해한 바로 을미사변이 벌어진 겁니다. 고종이 보는 앞에서, 고종의 아들 순종이 보는 앞에서 고종의 부인이자 순종의 어머니였던 명성황후는 무참한 죽음으로 돌변하게 되고요. 그 시신을 토막내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냥 산에다가
연못에 뿌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복궁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 당시 일본 낭인 40명을 호위했던 부대가 우리나라 부대예요. 이 당시 친일파 군인 공무원들의 작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이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교활하게도 당시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의 숙적이었던 대원군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뒤에 대원군이 명성황후를 죽인 것처럼 거짓 발표를 해요. 어우, 슬프모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깡패를 시켜 죽이다니, 아이고 모셔, 아이고 모셔. 다시는 경복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일본이 조선에 남은 왕과 세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중단됐던 그 명성황후 때문에 중단됐던 가보개혁을 을미년의 이름을 따서 을미개혁이라고 해서 다시 막 실시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고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깡패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나와 내 아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무참히 살해를 했어요. 근데 걔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그 살인마들이 나와 내 아들을 지켜준답시고 궁궐에서 보초를 쓰고 있어요. 이때 고종은요, 독을 타서 날 죽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연세대학교 만든 언더우드, 그 부인이 만든 음식만 먹는데, 그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인이 음식을 집에서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금고에 넣어요. 그래서 열쇠로 잠근 다음에 작은 금고를 가져오면 고종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금고문을 열고 거기서 꺼낸 음식만 먹었다는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고종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1896년 병신년에 1월달 새벽녘에 궁녀가 타는 가마를 타고 아들 순종과 함께 아관으로, 아관이 얼마 안 멀어요. 경복궁에서 도보로 쭉 세종로 따라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덕수궁 나오잖아요. 그 덕수궁 뒤가 러시아 영사관이니까 도보로 한 20분? 천천히 가도 20분이면 가거든요. 20, 30분 정도? 30분 거리인 아관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게 아관 파천환이에요. 러시아 영사관으로 파천했다. 우리나라에서 궁궐 버리고 도망간 임금 셋 있죠. 임진왜란 때 선조, 정묘 병자호란 때 인조, 그리고 이 당시 을미사변 직후에 고종이에요. 그 심정은 이해해. 정말 나라도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잡으세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막 전쟁 났어요. 막 청와대로 막 나쁜 놈들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가고 막 대통령실하고 다 막 했어요. 무섭죠? 막 이 나라 못 살겠죠? 그럼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타고 저 미국으로 도망가면 되겠네. 그 심정은 이해해요. 무서우니까 도망가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죠? 왕이잖아요. 본인이 왕이잖아. 그럼 자기가 도망가면 남은 백성들은 뭐가 돼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관으로 도망가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열강의 이권 침탈장으로 전락을 해요. 나를 바보로 하는 거. 왕도 도망가네? 바보네? 러시아 영사관으로 도망간대. 야, 다 해먹자. 러시아가 와가지고 산림체벌권, 일본이 철도부설권, 청나라가 전신선 가져가고, 미국이 전기선 가져가고, 나라가 막 국토가 엄청 황폐하다고 누가 팔아먹어? 이제 완용이 막 대신들이 막 신났다 하면서 돈 받고 이제 팔아먹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시 고종이 썼던 구 러시아 공사관 내 침실이에요. 커요, 작아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고종이 어떻게 해요? 답답했는지 1년 만에 돌아봐요. 고종이 환궁을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그 좁은 방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진짜 무능한 게 맞는 게, 이렇게 이때 만약에 고종이 정신 차리고, 그래, 입헌군 주정 가자. 새로운 정치제도로 가자. 시대적 흐름을 읽었다면 자기는 그냥 뒤로 딱 빠져가지고 지금 일왕이나 영국의 왕실처럼 나라에 구심점 되고 마스코트 되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 뭐 서재필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앉혀놓고 정치 맡기고, 못하면 선고로 갈아치우고 더 다음 똑똑한 애 앉히고 자기보단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본도 지들 표현으로 천황이 있고, 러시아도 황제가 있고, 중국도 황제가 있고, 황제 있는 나라들이 다 잘 풀리는구나. 내가 어차피 청일전쟁으로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왕이 아니라 돌아가서 황제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거꾸로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환궁을 하자마자 조선이랑 국호를 버리고 대한 황제의 국가를 만든 거. 이게 대한제국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환구단이 뭐냐면 이게 지금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뜰하게 있는 건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에요. 하늘에 대한 제사는 누가 지낼 수가 있다? 중국 황제만. 왕은 우리나라 역대 조선왕은 땅에만 제사를 지냈어요. 토지신, 곡식신. 그게 사직 아니에요. 종묘사직에 제사 지낸다 할 때 사직. 근데 나는 이제 황제니까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죠. 왜? 청일전쟁으로 끝났으니까. 조선 최초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고종이. 저기도 환구단에서.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황제 즉위식을 갖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선시대예요? 대한제국의 시대예요? 대한제국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 만들고 이 고종이 뭐 나름 노력은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헌법이었던 대한국 국제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왜 지금은 이 건물, 이 땅이 누구 거라고 이제 국가에서 증명서 띄워주죠. 그 어머니들 거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매매할 때. 왜 건물이나 집 살 때 등기부 띄워본다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등기부를 제도를 만들어요. 그걸 지계라고 그래요. 그 지계가 이렇게 지는 지계가 아니라 등기부예요. 건물과 토지의 주인을 국가에서 증명해주는 뭐 이런 제도도 시행하시고 철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운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각종 근대식 관립학교도 만들고 유학생도 보내고 또 외교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우리나라 요 땅이 이제 북간도라고 그래서 요 당시에 이게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북간도를 지금 연변 지역인데 이걸 여기는 함경도로 편입하신 분이에요. 고종이. 그리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여기는 독도를 부속도서로 편입시킴으로써 칙령 41호로서 오늘날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역사적 근거도 만들어주신 정말 노력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못한 게 이완용 같은 인간들을 요직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 개혁이 성공했겠냐고. 실패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로 따지면 왜 학교에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요. 소풍 갈 때도 책 가져와서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나무 밑에서 혼자 공부하고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좀 성적은 조금 미흡한 딱 그 스타일이야. 이 고종이 노력은 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던 이것이 바로 고종의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세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망하죠. 자,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그 순서 한번 볼까요? 자, 1904년에 올 것이 왔습니다. 무슨 전쟁? 청나라는 끝났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판 붙습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당시 자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엄청 거인이죠. 효도로보다 더 커. 일본 이건 체급이 달라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 청나라는 담장 밖에 있죠. 왜 저기 있어요? 일본한테 얻어터지고 쫓겨난 거죠. 불쌍한 청나라. 근데 재밌는 건 요걸 봐야 돼요. 얘네 이 뭐예요?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쟤네 저기서 누구 응원할 것 같아요? 왠지 러시아 응원할 것 같죠. 같은 백인이니까. 일본 응원하는 거예요. 그럼 영국, 미국은 왜 왜 일본을 응원할까?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는 거죠. 영국이 왜 거문도 점령했었죠. 몇 년 있다 다 물러가요. 우리나라 풍토병 때문에 군인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고 러시아 남하하면 안 되는데 균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야, 내가 우리 영국이 그 군사적 정보 줄 테니까 여기는 미국이 재정 지원해 줄 테니까 일본 네가 대신 한번 붙어. 대리전이었지. 그래서 일본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 그리고 당시 러시아는 갈려 있었어요. 세 군데로 나뉘어서 여기는 남하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동쪽에 있는 함대가 일본한테 깨진 거예요. 계속 전쟁을 했으면 러시아가 이겼는데 일본은 똘똘 뭉쳐갖고 초장에 빠바박 선제 공격해갖고 막 센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점점 보급 능력이나 자원 확보 능력이 떨어지니까 막 힘이 빠지는 거죠. 센 척은 하지만 이때 미국이 딱 중재에 나서요. 중재에 나서서 뭐라 그래요? 저기한테 러시아한테 야 저기는 일본 자본하고 자원이 어마무시해. 너 지금 계속 싸우면 러시아 너 망해. 그만 싸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 나 더 싸울 수 있는데? 알았어. 이러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러시아의 패전이 아니라 러일 전쟁의 종전입니다. 중재는 누가? 미국이. 그래갖고 루스벨트가 노벨 평화상 받잖아요. 중재해줬다고. 그 시커먼 속은 어디로 가고. 미국하고 영국은 낄낄낄낄 대고 러시아는 에이 괜히 싸웠네 이러고 일본은 완전 초강대국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예요. 엄청나지. 러일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대한제국은 엄정 중립선언을 하거든요. 필요 없죠.
러일 전쟁 벌어지자마자 일본은 강제로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와서 한일 의정서를 맺고 주요 군사기지를 점거하겠다. 이 명분으로 독도를 뺏어간 거예요. 러일 전쟁 도중에. 노래도 있잖아요. 러일 전쟁 도중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러일 전쟁 도중에 우리 독도가 우리 영토 중에 제일 먼저 뺏긴 거예요. 군사기지다 이거지. 중요한 군사기지다.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을 맺으면서 이게 이제 여름인데 제1차 한일협약을 맺으면서 고문 정치를 실시해요. 우리나라에 간섭하는 고문을 파견하는데 이게 메가타란 인간인데 이 메가타가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꿔놓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원래 합치기 전에 화폐부터 합치죠. 유럽! 하나 되기 위해서 화폐부터 유로로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 삐그덕삐그덕거리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1905년이 돼요. 1905년이 되면서 당시 미국, 그러니까 일본 수상 가스라하고 미 국방장관 태프트가 은밀하게 협약을 해요. 이게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라고 우리 미국은 필리핀 먹을 테니까 너 일본은 조선 먹어라. 미국이 일본한테 우리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으로 영국도 우리 인도는 우리가 카레 해 먹을 테니까 조선은 너희가 그냥 뭐 초밥 해 먹어라.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강구도시 포츠머드에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가 조선에서 손을 띄는 러일 전쟁의 끝 바로 포츠머드 조약을 맺습니다. 미, 영, 러가 전부 다 일본의 조선 병탄을 인정한 셈이 되죠. 그럼 일본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먹는 거죠. 뭐 1905년 양력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 맺었으니 이때가 을사년이거든요. 간지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을사 강제로 약속을 맺었다. 늑약 혹은 조약 이렇게 불러요. 간혹 그래 을사 조약은 틀리고 늑약이 맞다 하고 흥분해서 글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과서 8종 중에 반이 조약이고 반이 늑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니고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말은 쓰면 안 돼요. 보호는 일본식 표현이니까 을사 조약 혹은 을사 늑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우리가 일본에게 뭘 뺏기냐면 외교권을 뺏겨. 그래서 일본의 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와 오늘날로 따지면 뭐 FTA 이런 거 못해요. 조약 뭐 못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다가 뭐 유럽 여행을 하다가 만약에 비자 요건을 잊어버려. 그럼 어디를 찾아가?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서 발급받는. 사실상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에 고종께서는 도장 안 찍은 거 아시죠? 누가 찍었어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송, 권중현, 을사오적 장차관들이 도장을 찍는데 그때 이완용이가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하필이면 짜증나게. 그죠? 그래서 대신들이 찍어서 이 조약은 무효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당시 공무원들이 다 쓰레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영환이란 공무원은 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는 휴학, 동맹휴학, 상인들은 시장에서 철수하는 철시 등으로 이 비분관계함, 억울함을 표출을 했고 여기는 을사조약에 비분관계하여 을사의병이라는 의병까지 벌어졌다. 자, 그러다가 고종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면서 세계 열강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면 그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준, 이위종, 이상설 등의 특사를 파견했지만 실패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해요.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일본 몰래 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끈한 일본이 우리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켜요. 그럼 퇴위시키면 이제 그 다음 황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 순종 황제가 돼. 이 사람은 더 무능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사고가 있어가지고 조금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순종 황제를 시켜서 나온 게 뭐냐면 3차 한일협약, 일명 정미 7조약이란 걸 맺게 되는데 이 정미 7조약은요. 요 을사늑약 때 우리나라에 파견된 게 고문이 아니라 통감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 무슨 빔이? 그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일본 일대 총리. 그래갖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첫 번째 가져갔다면 두 번째 정미 7조약을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의 인사권까지를 가져가요.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이또가 임명했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장차관, 모든 인사권, 공무원 인사권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 대통령이 장관을 딱 임명하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조사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장관, 차관, 공무원 인사권을 일본의 통감 이또가 가져간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1909년이 돼요. 그리고 요 순종 황제를 강제로 위협을 해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1910년에 8월 29일 날 순종 황제가 일본에게 나라를 넘깁니다.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 첫 장 첫머리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성계의 가계도가 나오거든요. 조선왕조실록 2077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폐하께 양요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그대들 대소 신하된 백성들은 국세와 시위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 일으키지 말고 각각 자기 직업에 안주해서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해서 일본으로부터 행복을 받으라 라고 황제가 이렇게 일본에게 넘기고 군대는 전쟁하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 일본은 이거는 합법적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인수합병 합친 건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남자들 끌고 가서 징병하고 여자들 무슨 근로정신대 데려간 게 그 뭐가 문제야. 이게 지금 일본의 논리라고요. 이완용이 이때 돈 받은 게 은혜로운 돈, 은사금 15만 원 받잖아요. 지금 돈 30억에 나를 판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망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수 있어요? 고종순종에게 돌릴 수 있다고 봐요. 책임자니까. 이완용에게 돌릴 수 있어요. 나쁜 놈이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면 그 책임 누구? 우리나라가 망하면 그 책임 누구한테 물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내가 뽑아놓고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도 우리 덕분에 발전한 거고,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투표하자고. 자, 보세요. 옛날은 복불복이죠. 연산이 왕 되면 망한 거야. 고종이 왕 되면 망한 거야. 이때 왕이 세종이나 정조였으면 나라 이렇게 안 됐어요. 복불복이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뽑을 수 있잖아요. 운명을 개척할 수 있죠. 그러면 우매한 백성은 고종을 뽑게 돼 있고요. 현명한 백성은 정조를 뽑게 돼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옛 선조의 훌륭한 지덕태를 이어받아서 내가 세종이고 내가 이순신이고 내가 정조면 내가 똑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국민 계몽의 취지하에 이 한국 통사가 기획된 겁니다. 깨어나고 투표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무슨 뜻인가요?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나라가 강점당했던 시기,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데 총 우리는 35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게 1910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기를 든 최고의 민족운동이 3.1운동, 그리고 일본이 미쳐서 중국의 만주를 공격한 게 1931년 만주 사면, 그러다가 핵 2방 맞고 항복을 한 게 1945년. 역사적인 사건을 적어놓고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를 3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교과서는 나누고 있는데, 먼저 1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력으로 처단하는 시기, 그래서 무단통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면 용의검사도 학기 초에 하고, 군대에 가도 군기 잡는 거는 초에 하고, 나중에는 풀어지죠. 아마 일본인들이 우리를 좀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고 군기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 군인이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이토 히로부미 때부터 남산에 통감부가 있었는데 이 통감부가 총독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나중에 이 총독부는 우리나라의 정기를 끊는다 그러면서 경복궁 경내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경복궁을 딱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조선 총독이 있고 그 밑에 정치적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는데 이 경무총감이 바로 헌병대장이에요. 자, 헌병이 뭐죠? 군인 경찰이에요. 군인이 휴가 나와서 민간인하고 술 먹고 싸우잖아요. 그럼 민간인은 파출소 가고 군인은 헌병대가 잡아갑니다. 그 헌병이에요. 당시 현직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혔는데 지금 경찰들은 체포하고 거기서 수사하고 조서 써서 검찰에 넘기는 데가 업무의 다지만 이 사람들은 체포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법권, 재판권도 있고 형 집행권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놀고 돌 던지고, 옛날엔 그렇게 돌 던지고 많이 놀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돌 던졌거든요. 여기 머리 보면 3cm 흉터가 있어요. 돌 맞아서 그래요.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부터 석전이라고 그래서 눈싸움의 이제 시조인데 돌 갖고 눈싸움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태종이방원이 가장 즐겼던 게 석전이고, 그 석전이 임진왜란 때 의병의 무기가 돼서 이제 일본을 막아내는 힘이 됐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돌 던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인 눈에는 희한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돌을 던진 자는 잡아다가 벌금이 100원인데 벌금 100원이면요 쌀이 100가마예요. 그걸 못 내요. 가난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형이 부활이 됩니다. 태형은 곤장 맞는 건데 아까 함께했던 갑오개혁 때 사라졌거든요. 그 태형이 부활해서 조선인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1원당 한 대. 그럼 100대를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곤장 100대면 죽으니까 인권 보호 차원에서 3박 4일에 나눠서 때립니다. 30대씩. 이 무시무시했던 군인이 행정과 치안 업무를 담당했던 계엄령이라고 들어보셨죠? 군인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그 계엄령 상태가 10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우리는 이제 각 시대별 수탈을 보고 있는데 이때 경제적 수탈도 하는 게 그게 대표적으로 학생들 시험에 잘 나오는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누가 땅을 얼만큼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하는 사업. 이건 양전 사업이라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토지가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를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5월 5일까지 신고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농민들이 글도 모르고 귀찮으니까 신고를 안 하죠. 신고를 안 하면 불법 토지라고 그래서 그 땅을 강제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민의 땅, 그리고 조선 황실 소유의 땅, 이게 전 국토의 40%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절반을 조선 총독부가 뺏어갔고 그 땅을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 이민 광고를 내서 일본 사람들한테 헐값에 팔아요. 우리나라 광복절 드라마 보면 막 그 이상한 막 일본 지주 그러면 악역이 맞죠. 저 센진 빡!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볼 때 드라마니까 저렇게 일본은 나쁘게 표현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팩트예요. 일본에도 좋은 분들 되게 많았어요. 동아시아 교과서를 보면 일본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조선 병탄을 반대하는 일본의 선각자 지식인도 많았는데 그들은 비주류로서 소외가 됐고요. 당시 일본에서 자리 잡지 못한 아주 가난한 농민 혹은 건달, 야쿠샤, 깡패 이런 놈들이 이권을 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헐값의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사정없이 괴롭히죠. 그럼 이 당시 우리 농민들은 일본에게 뭐를 빼앗겼다?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었죠. 조선은 농경국가였잖아요. 이 땅이, 이 토지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혼이었는데 이걸 통째로 일본에게 빼앗긴 이것이 바로 토지 조사 사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가장 충격적인 경제 수탈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살벌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원과 공무원들이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학교 간데 칼을 차고 있어요. 그 학생을 칼등으로 막 내리치고 때렸대요. 당시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게 졸업식 사진인데 앞에 앉은 사람들이 선생이에요. 뒤에 겁먹고 있는 게 학생이고 선생들이 다 칼을 차고 다녔다고요. 이게 바로 1910년대 그 무서웠던 무단 통치의 시기였어요. 자, 근데 우리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당하고 못 살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여기는 3.1운동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한테 물어봤대. 읽어봐. 이거 3.1절이요. 여기에 분노를 해요. 많이. 그죠? 안중근 모른다고 막 분노하죠. 근데 정작 왜 안중근을 기억해야 되는지, 도대체 3.1절이 뭐 왜 벌어진 건지 그거는 다 모르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심화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 3.1절이 왜 벌어진 거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따라해보죠. 평화적 만세 시위예요. I want peace. 평화적 만세 시위. 이게 왜 벌어졌냐? 고종이 죽은 거예요. 고종임금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독살. 나 죽이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결국 독살로 죽어요. 그러니까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갑자기 급사하셨는데 식혜를 먹고 죽었는데 온몸 구멍에서 피가 터지고 낯빛이 검어지고 며칠 안 돼서 옷을 벗기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왔대요. 다 몸이 물러 터져서 100% 독살이다 이거죠. 고종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왕이 죽었구나. 독살당했구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지. 이때 불을 질른 게 바로 미국 대통령 윌슨이에요.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해요. 민족, 그러니까 약소민족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식민지를 해방시켜주자라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럼 우리가 독립의사가 있다는 걸 알리면 미국 대통령이 도와주겠네?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의 레닌도 우리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에 탄압받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국주의는 일본이고 프롤레타리아는 우리 노동자 농민이니까 우리가 만세 시위를 벌이면 러시아도 미국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1919년 2월 8일 날 일본 동경의 YMCA 회관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입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용감하게 이 어린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이지. 그게 28 독립선언이에요. 그때 그 독립선언문을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모자에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모자 챙을 뜯어가지고 꼬맨 거죠. 국내로 들어와서 당시 최남선에게 보여줍니다. 최남선이 부들부들 떨며 읽으면서 귀까지 빨개져. 적의 심장부에서 어린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이는데 내 나라 내 땅에서 우리 어른들이 뭘 하는 거냐. 모여보시오. 종교대표 33인 모여보시오. 불교, 기독교, 유교 다 모여보시오. 우리 만세 시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를 하면 우는 아이 젖준다고. 엄마들 애가 안 울면 얘가 배가 고픈지 뭐 똥이 마려운지 어찌 알아.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우리가 평화적 만세 시위 벌이면 미국하고 소련이 러시아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우리가 만세 시위를 벌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처음 나온 게 3월 3일이에요. 고종의 인사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장례식 같은 거죠. 근데 유학자들이 반대합니다. 민족 대표 중에. 그죠. 황제 폐하 인사일 날 그 불경스럽소. 그래요? 그럼 저 3월 2일로 하시죠. 그날이 일요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기독교가 반대래. 이거 주일날인데 예배 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3월 1일 토요일 어떻습니까? 사람도 많이 모였겠다. 우리 만세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좋네. 그러면 우리 활동하는 건 학생들이 필요하니까 학생들하고 기미독립선언서 이렇게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연설하고 학생들이 나눠주고 만세 시위. 그럼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해외 보도, 미국 소련 우리 도와줘.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한 학생이 뛰쳐 올라온 거예요. 단상에서. 그래서 5등은 자해와 조선은 독립국임가 이걸 외친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야 그러고 모이고 그때 학생들이 흥분해서 기미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눠주고 여기에 사람들이 10년간의 울분이 터져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죠. 이게 종로에서 시작돼서 당시 유관순 누나 담벼락 넘어가고 뛰어나가가지고 만세 부르고 당시 고1이었거든. 만세 부르고 휴학해버리고 고향 천안 내려가가지고 그 순대로 유명한 병천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가고 만세 시위 당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옥고당하다 죽으시잖아요. 고1 여학생이. 99가지 고문을 당하잖아요. 전국으로 번지고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전 세계로 번진 게 3.1운동이에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 지배받기 싫다고. 전 세계 똑바로 들어. 황제가 넘기고 전쟁 한 번 안 치렀다고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살고 싶은 게 아니야. 실제 백성들은 독립을 원한다고. 이걸 평화적으로 외친 게 만세 시위예요. 근데 그걸 일본은 총으로, 칼로, 무력으로 잔인하게 학살한 거지.
당시에 기미독립선언서를 봐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의 이 주장은 정의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는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마. 평화적 시위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정당한 요구를 발표하고 질서 존중하고 광명정대케 하자. 여기서 벌써 평화 시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이 이제 농촌으로 바뀌면서 폭력 시위로 바뀌기도 하지만은 그 시작과 전개 과정은 평화적 만세 시위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3.1운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눈총도 봤죠. 그리고 여기는 조선민족은 이 총칼로 다스릴 수 없는 민족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본이. 그래서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바뀌어요?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일본이 그나마 겉으로나마 좀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본이 베푼 거예요? 우리가 쟁취한 거예요? 우리가 쟁취했어요. 그럼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쟁취해 준 거예요? 우리 민초의 힘이에요? 민초의 힘이죠. 그리고 청년들, 소년들의 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소년 특강 따로 한번 할게요. 세상은 우리 청년들이 바꿉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지금 헬조선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세상 바꿀 수 있어요. 청년 특강 때 만나요. 자, 어쨌든 여기는 이 문화 통치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문화 통치는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은 통치 같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말로만 기만 통치였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앞으로는 무관이 아닌 문관 총독을 보낼게 이렇게 약속을 해. 그래놓고 9대 아베 마지막 총독 이름이 아베야. 9대 아베 총독까지 전부 다 군인들만 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제한적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줄게. 1920년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생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검열하다가 40년에 폐간시켜요. 야, 너희 지방자치 해줄게, 지방자치라고 해놓고 실제 부면협의회 도평의회에 참여하려면 1년의 세금을 5원 내야 돼요. 친일 부자들만 가담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만 통치고, 두 번째 뭐냐면 친일파 육성 통치였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지주자본가가 있고 여기 노동자 농민이 있죠. 그럼 일본은 사회 지도제 계층만 잘해줘. 왜? 얘들만 있으면 이끌어갈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사회 지도 계층은 잘해주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잖아요. 다 친일파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 농민은 어때요? 얘들은 막 짓밟아 버리거든. 일본이 지근지근 밟아. 그러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그 일본하고 지주자본가가 바람을 피죠. 이런 나쁜 놈들, 이때 또 사회주의가 들어와. 3.1운동 이후에 부르주아 타도하자 이래가지고 지주자본가하고 또 거리가 생겨요. 이러면 서로 반목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 내분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친일파도 육성하고 민족 이간을 시켜서 독립운동에 아예 기틀을 흔들어버리는 고도의 술책이 바로 여기는 문화통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위한 통치가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술책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던 일본이 드디어 이제 미쳤어요. 1931년에 중국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꿈꾼 건 300년 전 토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막았죠. 근데 이때는 이순신 장군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본은 정명가도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여기는 조선을 병참기지화 삼아서 1931년 만주를 공격하는 만주사변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만주족들은 여기는 중국의 한족과는 다른 민족이다 그러면서 만주국을 설립을 해버려요. 이거는 일본의 꼭두각시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의 난징을 공격하는 1937년 중일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커도 지금 너무 크잖아요. 이게 지도상엔 다시 표시가 안 되는데 이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미국하고 한편이에요. 그때는 이제 연합군이 미국 쪽이 있고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쪽이 있고 독이오. 이거 독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학생들은. 독이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한편이었어요. 그래갖고 붙었는데 1차 대전 독일 쪽이 졌죠. 그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독일하고 손을 잡아. 독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독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독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일본이 손을 잡냐면 일본은 여기는 중국을 다 먹고 싶었던 거예요. 왜? 군사력이 50년 앞선다고 판단했거든. 그럼 중국을 다 먹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일본이 전쟁 수행 중에 가장 필요했던 건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이 동남아시아의 반도가 있는데 인도차이나 반도에 태국이 그 안에 있고요. 베트남, 버마 이런 나라들이 모여있는 곳이 인도차이나 반도예요. 근데 거기에 목재, 석유, 광물 다 있거든.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필리핀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을 먹어야 인도차이나 반도로 갈 수 있는데 이 필리핀을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차이나 반도는 원래 영국, 프랑스가 나눠 먹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군대를 뺐어. 벼 있어. 벼 있는데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어차피 필리핀 먹고 인도차이나 반도 먹으려면 미국하고는 등져야겠다는 생각에 히틀러하고 동맹을 딱 맺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일본. 야, 너 진짜 배신의 아이콘이구나. 너 이 자식아 옛날에 러일 전쟁 때 내가 도와줬잖아.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친구 프렌드였잖아. 근데 이젠 야, 너 그만해. 이제 멈춰. 그만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나갈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 너 그럼 석유 끊을 거야. 하면서 석유를 끊어버려요. 미국이. 그러니까 석유를 끊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멈췄어야 되는데 일본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되는 게 없으니까 승승장구를 하다 보면 잘 봐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의 그래프가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뭘 해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승승장구라고 그래요. 제가 요새 이래요.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이때 가져야 될 건 겸손이에요. 이때 나대면 핵 맞아요. 되는 게 없거든.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막 연전연승이거든. 그러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미국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일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미국이 이렇게 이따 칩시다. 여기 태평양에 있고 미국의 관문이 하와이예요. 잘 보세요. 미국이 여기는 일본을 치려면 그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없지. 비행기가 못 날아가요. 본토에서. 하와이에서도 못 와요. 적어도 사이판 정도에서 와야 되는데 비행기는 못 가니까 뭘로 칠 수 있어요? 항공모함이지. 비행기 싣고 여기 와서 공습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항공모함이 하와이에 다 모여있다는 거예요. 호놀룰루에. 오하이오 섬에. 그 소식을 듣고 여기는 일본이 미쳐가지고 일본의 항공모함을 이끌고 풍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를 쳐버리잖아요. 이게 1941년 12월 8일 바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런 걸 죽으려고 빽쓴다. 하필이면 이때 훈련 때문에 며칠 전에 항공모함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이때 항공모함이 있었으면 미국이 정말 타격을 입었을지도 모르는데 항공모함은 빠지고 실제 그냥 엄한 민간인들만 다 죽은 거지. 자, 어쨌든 여기는 일본은 서쪽으로는 중국과 동쪽으로는 미국과 동시에 전쟁을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부족하겠죠.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럼 그거를 어디서 가져가야 돼요? 식민지에서 가져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사람들도 끌고 가고 물자도 빼앗아 간 거예요. 우리만 약탈당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일왕을 위해서 죽겠어요? 미쳤어요? 죽게? 그러니까 일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일본과 우리 조선은 하나야. 우린 같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천황폐하를 위해서 같이 죽자. 이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민족 말살 정책이 3기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기 때 벌어진 민족 말살 정책, 우리한테 익숙한 재수없는 네 글자 짜지리들은 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일본과 안과 조선은 하나의 몸뚱이다. 내선일체. 일본의 천조대신과 조선의 단군은 같은 조상이다. 같은 패밀리였다. 일선동조. 너도 일본인이 될 수 있어. 가까운 관공서에 가서 성을 창조하고 이름을 바꾸면 너도 이제 일본인이야. 인정해 줄게. 당시 금산이라는 사람이, 김산,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금이 일본말로 까네요. 까네. 옥까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산이 야마. 까네야마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명자 자자. 옛날엔 다 자로 끝나. 이게 일본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명자는 아끼고 화자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뭐 설화자 뭐 이런 이름. 그거는 뭐 하나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바뀐 거예요.
창씨 개명하고 또 이름 바꿨으니까 이제 우리 일본인이야. 궁성에 가서 일본 신께 절하자. 궁성요배. 그리고 황제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황국신민서사를 외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어랄지 조선 역사 이제 그런 거 보지 마. 우린 하나니까 역사 금지, 한글 금지. 이 재수없는 4글자짜리들이 다 나온 게 3개예요. 그럼 이런 정책을 왜 썼다고? 왜 일본인과 조선인을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를 끌어다가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일본의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시 상태에서 국가가 총동원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으로 뭘 끌고 갔어요? 지원병을 해요, 처음에. 지원병. 근데 지원병제를 하는데요. 지원병제하고 나중에 학생 중에도 학도 지원병을 받거든요. 징병 끌려가고, 총알바지 끌려가고, 징용, 노동자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를 헷갈려 하는데 이 근로정신대라고 해서 남자도 갑니다. 이거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그 조선의 소녀들 중에 다수가 이제 끌려간 거죠. 영화로도 있었잖아요. 귀향도 있고 소리굽새도 있고. 그래서 멀쩡한 처녀들이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이 오늘날 요걸 붙여야 돼요.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라는 게 공식 명칭이지 여기는 정신대라는 표현은 오해가 있는 표현이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는 할머니들이 아직까지도 살아계시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고 상처가 골마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촉구해서 엄정한 일본에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